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성희쌤입니다. 고전시가 강의 계속 잘 따라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강, 구지가와 해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강의에서는 주로 한 강의당 한 작품씩을 위주로 했었는데요. 이 두 개는 묶여있는 이유가 이 구지가와 해가는 마치 쌍둥이처럼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창작 시기나 나라 같은 거는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한 걸로 볼 때 서로 영향 관계를 주고받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구지가와 해가는 비교를 하면서 세트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저희 강의 시작할 때 이제 제목의 의미부터 들어가는데요. 이 제목의 의미는 배경 설화를 읽으면서 제가 따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이제 개요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구지가에 대한 개요가 되겠습니다. 자, 구지가라고 하는 작품은 삼국유사에 전하는데요. 이 구지가는 다른 고전 시가들과 고대 가요들과 마찬가지로 노래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배경 설화가 같이 전해지고요. 그 배경 설화는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가야라고 하는 나라의 건국설화. 가야가 건국될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삽입되어 있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지금까지 저희가 공부했던 공모도화가나 황조가 같은 것들은 개인적인 슬픔을 주로 위주로 노래했었죠. 남편을 잃은 슬픔이나 짝을 잃은 슬픔 이런 것들을 노래했는데 구지가와 해가는 그런 것들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 구지가와 해가는 바로 집단적 성격과 주술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게 무엇인지도 뒤에 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또 하나. 이 시에 나오는 시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어 중에 하나가 거북이에요. 거북이. 그 구지가 할 때 이 구가 여러분 거북이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이게 거북 구자인데 거북이의 머리. 거북아 너 머리 좀 내놔 하고 하는 거북이 머리라는 시어가 나올 건데 그 거북이 머리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또 독해 포인트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 자, 이 시의 화자는 여기 왜 들이라고 써있는지도 여러분들 배우고 나면 알 거예요. 자, 거북이한테 뭔가를 요구해요. 거북아 뭐뭐 해줘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이제 요구하는 방법은 가지가지가 있죠. 막 애원할 수도 있고 무릎 꿇고 빌 수도 있고 부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 시에서는 바로 이 요구의 방법이 위협이에요. 너 이거 안 해주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위협이 들어가 있는 시거든요. 과연 어떤 부분에서 그런 위협이 드러나는지 그 상세한 얘기들을 배경설화를 함께 보면서 우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 옛날 옛적에 왕이라는 존재도 없었을 때 부족장들이 다스리며 살고 있었대요. 자, 여러분들 그 역사를 배워서 알다시피 그러니까 왕정국가로 가기 전에는 바로 이제 부족국가라고 하는 형태를 거치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아직 부족국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 부족의 장들을 간이라고 하는 용어로 불렀어요. 자, 그 사람들이 다스리며 저마다 산과 들에 이제 살았는데 어느 날 구지라고 하는 산봉우리 잠깐만 우리 이 제목이 뭐였죠? 이 작품의 제목이 바로 구지가였죠. 자, 구지가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구지봉이라고 하는 산봉우리에서 이 노래를 불렀기 때문인 거고요. 심지어 이 구지봉은 아직까지도 실존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김해라고 하는 곳에 가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김해에 가면은 구지봉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것이 여기서 나오는 구지봉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물론 실제로 김해에 가서 구지봉을 보면 이거는 도저히 산봉우리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고 야트막한 언덕도 아니고 거의 그냥 도심 속에 나무가 많이 좀 심어져 있는 정도? 그 정도로 이제 구지봉이 좀 약간 얕은데 자, 어쨌든 아직도 실존하는 공간인 거예요. 그 산봉우리에서 모습은 안 보이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대요. 하느님께서 내게 명령하시기를 이곳에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여 왕이 되라고 하셨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은 부족 국가로 흩어져 있던 가야 지역에서 옛날 김해 지역에서 왕정, 즉 국가가 탄생하게 되는 그런 과정하고 연관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내가 일부러 여기 내려왔으니 너희들은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 9명의 부족장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땅히 산꼭대기에서 흙을 파면서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해 두세요. 흙을 파면서 노래를 부르라 그랬어요. 노래를 부르고 그 노래가 바로 여기 나오는 이제 구지가가 되는 겁니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어라도 기억을 해주세요. 노래를 부르면서 흙을 파고 춤을 추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니네들이 왕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왕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왕을 맞이하고 싶은 거야. 왕이 우리를 다스려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엎드려 빌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더니 10여일 후에 12일 동안 노래 부르면서 춤췄나 봐요. 자줏빛줄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땅에 닿았는데 찾아가 보니 알이 6개가 있었고 그중에서 맨 처음으로 나눈 사람이 바로 수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수로왕 있죠. 가야의 시조. 그 사람이 바로 이제 가락국을 세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야 또는 가락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배경설화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배경설화에서 우리 느낄 수 있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이 배경설화는 현실적입니까? 비현실적입니까? 당연히 비현실적이고, 나중에 소설 이론하면 알겠지만 서사 이론하면은 그런 것들 이제 전기적이라고 돈 얘기하죠. 비현실적이라는 걸. 자, 일단 여러 가지 비현실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일단 천손하강 모티프라고 해가지고 하늘에서 뭔가 내려오는 모티프. 자, 그래서 이 알들은 하늘에서 점지한, 하늘에서 내려온 알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또 난생 모티프라고 해가지고 알에서 출생했다라고 하는 건데, 알에서 사람이 깨어난다는 건 당연히 비현실적이죠. 그래서 전형적인 신화적인 설화적인 비현실성을 갖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여기서 또 하나, 우리는 이 구지가라고 하는 노래에 뭔가 개인적인 슬픔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는 노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목적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왕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체로 왕의 영접을 빌면서 불렀기 때문에 아까 말한 집단적, 주술적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이 배경설화에서 유추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본문 해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얘기 안 해줘도 알죠? 여기 한글이 해석이 되어 있는데 여기 한문이 나와 있다는 걸 볼 때 사실은 그때 당시에 가야 지역의 말로 불렀겠지만 그것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한문으로 번역되어 전하는 한역시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뭐예요? 사원사구, 4줄짜리가 되게, 물론 요 마지막 줄에 5개가 있긴 하지만 그 형태 자체는 사원사구와 가장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내용 들어가 볼게요. 한번 쭉 읽어보고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부가 머리를 내놔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자, 마지막이 좀 쇼킹하죠? 자, 일단 거북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우리. 자, 이 거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시적 대상이죠. 가장 중요한 시적 대상인데, 이 거북이는 지금 무엇의 대상이냐면은 기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무언가 누군가한테 기원을 드릴 때 우리는 뭔가 보잘것없는 존재한테 기원을 드립니까? 아니면 뭔가 신령스러운 존재한테, 뭔가 영험한 존재한테 기원을 드립니까? 주로 이제 신령스러운 존재한테 기원을 드리기 때문에 이 거북이는 분명히 우리의 뭔가 기원을 들어줄 수 있는 신령스러운 존재, 뭔가 영험한 어떤 존재인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맞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인간보다 월등히 높은 신적 존재냐 하면 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구워서 먹으리 이렇게 협박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북이라는 소재는 어떤 신령스러운 기원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인간의 소망을 들어주는 매개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용어 하나만 찍어갈게요. 여기에 토테미즘이라고 한번 적어봅시다. 이거 역사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이 토테미즘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동식물 숭배사상, 자연물 숭배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신격, 어떤 신령한 힘이 동식물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원시 사상인데, 바로 이 거북이에게 기원을 하는 걸 볼 때 고대인들의 토테미즘 사상을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거부가 두 번째 줄로 넘어가 볼게요. 머리를 내놓아라.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었죠. 바로 이 머리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 구지가의 가장 핵심적인 독해 포인트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저는 크게 여러분들이 2가지로만 알고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첫째는 뭐냐면, 자, 우리가 배경설화를 고려했을 때 우리가 지금 왕의 강림을 원하고 있죠. 그러면 이 머리를 무엇으로 해석하면 되냐면은 바로 우두머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우두머리라 함은 배경설화상에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임금, 왕을 얘기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한 그 부족이 모여서 만들어진 나라의 우두머리가 바로 왕이니까. 그리고 이 임금은 누굽니까? 바로 수로왕이죠. 그래서 이 머리를 내놓아라는 게 진짜 너의 헤드를 내놓아라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상징적으로 우두머리, 임금님, 수로왕, 거부가 우리에게 왕을 좀 내려줘, 우리에게 왕을 좀 강림시켜줘 라고 하는 그런 요청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게 이 머리의 첫 번째 해석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해석으로 넘어가 볼게요.
고대인, 이 두 번째 해석이 정말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들 흠칫할 거예요. 약간 19금 붙어야 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 자, 고대인들의 어떤 생각, 신화적인 생각을 고려했을 때는 이 머리가 새로운 어떤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해석도 있는데요. 왜 머리를 내놓아라가 생명 탄생의 기원이 될 수 있는지를 여기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제가 설명을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째는 뭐냐면, 자, 이 거북이 머리라는 것이 남근, 즉 남성의 성기를 상징한다고 하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에바가 아니라 사실 굉장히 많은 신화적 발상에서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지금도 있는 원시 부족에서는 이 거북이 머리라는 것이, 자, 거북이가 이렇게 머리를 내놓을 때 거북이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 거북이 머리가 마치 남성의 성기, 그 남근, 귀두의 모양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 남성의 성기를 상징한다고 보는 의견이 있고, 그럼 그런 점에서 왜 생명의 탄생이겠습니까? 바로 생명이라는 게 남성의 성기를 거쳐서, 남성의 성기라는 거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정액을 이제 그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머리를 내놓으라는 게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읽혀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출산입니다. 출산. 우리가 보통 이제 여성의 자궁에서 생명이 그 출생이 될 때 머리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형태로 이제 출생이 되기 때문에 이 머리를 내놓아란 말이 또 출산의 의미와 결부되어서 생명을 내려달라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독해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존재한다는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줄 넘어가 볼게요. 만약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이게 정말 샤킹하죠. 이 부분이 정말 이제 샤킹하고 이 패러디도 되게 많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내어놓지 않으면 볼게요. 자, 않으면 이게 뭐예요? 바로 가정법이 쓰이고 있는. 잠깐만요. 여기 하나 빼놓은 것 그 마저 하도록 할게요. 머리를 내놓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놓아라 이거 무슨 형이에요? 문장상 바로 명령문이죠. 명령문. 자, 내놓아라라는 명령을 통해서 수원 성취. 이 수원은 임금이 왕이 강림했으면 하면 수원이죠. 성취의 강한 욕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어놓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바로 가정문이죠. 내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마지막 줄에 제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가 만약에 내놓지 않는 것이 원인이 된다면 그 결과 어떻게 될 것이야? 너는 죽게 될 것이야 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구워서 먹으리라는 마지막 멘트는 위협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려는 주술문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먹으리 굉장히 강한 어조를 갖고 있죠. 의지적 어조. 내가 반드시 네가 만약에 내 소원을 안 들어주면 먹어버리고 말겠다라고 하는 의지적 어조까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배경서와 같이 봤을 때 왕의 강림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너를 구워서 먹을 거라는 그 위협, 이런 것이 이 구지가라고 하는 작품의 주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심화의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의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작품 구조 이 부분은 그 내신 출제 같은 데서 엄청 좋아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여기 문학적인 용어를 제가 써드릴 테니까 내신 하시는 분들은 외우시고 수능 공부하신 분들은 간단하게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부가 일행의 기능은 바로 호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돈호법 할 때. 자, 호명이 뭡니까? 부르는 것이죠. 거북이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행에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머리를 내놔라. 뭐예요? 명령을 하고 있고요. 만약 내놓지 않으면 자, 가정을 하고 구워서 먹으리. 위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명, 명령, 그 다음에 가정이라 썼네요. 가정, 위협. 이 구조로 1, 2, 3 사행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성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이 구지가라고 하는 작품이 다른 어떤 시하고는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서 이 성격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거를 배경설화를 끌고 돌아서 이 작품의 성격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이 구간은 뭐예요? 아까 9부족의 부족장들이었죠. 구간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게 함께 불렀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유리왕의 황조가는요. 자기 유리왕 혼자서 얘기한 거죠. 근데 이 노래는 단체로 부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는 집단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무가적 성격 또는 무요적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무는 바로 이제 춤 무자예요. 무용할 때 그 무자거든요. 그래서 이 무가라는 건 뭐예요? 노래를 부를 때 춤을 같이 추는 이제 춤 노래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무가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또 하나 왕의 강림을 염원하면서 부른 비현실적인 노래라는 걸 고려해 봤을 때 어떤 주술적 성격, 그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제의적 성격. 자, 이 제의라는 건 뭐냐면 제사를 지낼 때의 의례라는 뜻인데 일종의 약간의 이제 종교적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 종교적 성격 중에서도 무언가를 기원하는 이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시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마지막 산꼭대기라고 하는 장소에서 흙을 파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걸 볼 때, 자, 이 세 번째 해석도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겁니다. 왜 하필 흙을 파면서 노래를 부르라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이 노래가 아마도 노동요가 아니었을까, 흙을 파면서 단체로 공사하면서 부르는 노동요적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추측도 존재한다라는 것도 하나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뒤에 볼 작품이 뭐예요? 바로 이 해가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 해가는 신라시대의 나중작 몇백 년 뒤의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사한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구비문학, 뭔가 입에서 입으로 계속해서 이 작품이 전해 내려왔음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것을 이제 해가에 가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하시고 핵심 정리하고 구지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가요, 집단적인 무가, 주술가, 노동요, 그 다음에 한역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왕이 강림하기를 기원하는. 그래서 주술적, 제의적, 집단적 성격을 통해서, 자, 원시종합예술, 이거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자, 과거의 예술, 고대의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요, 종합적이었고요. 종합적 성격을 갖는 거고, 시간이 지나서 현대로 갈수록 예술이 분화적 성격을 갖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문학과 음악과 무용 이런 것들은 전혀 별개의 장르죠. 그러나 과거에, 오래전에 고대 예술은 문학과 음악과 무용 같은 것들이 다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통 알려져 있거든요. 바로 그런, 왜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동시에 막 이야기까지 전해지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하나로 묶여 있는 원시 예술의 형태가 드러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내용적으로는 명령어법을 통해서 자기 소망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네요. 자, 이제 바로 해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해가는 구지가랑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세트로 알아놔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같이 출제되게 된다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부해두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 구지가 해가를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배경설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때는 신라 성동학 시절로 갔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장소도 그렇고 좀 몇백 년의 격차가 있는 겁니다. 자, 김순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남자입니다. 혹시 오해할 수 있어가지고. 자, 남자인데요. 강릉 태수로 부임하는 도중에 정자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대요. 자, 이 정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누구랑? 자기 부인이랑 둘이서 점심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해룡이 나타났대. 자, 해룡이라는 거는 바다에서 사는 용이란 뜻이거든요. 벌써 뭡니까? 비현실적인 거 나타나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작품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해가였죠. 바로 이 해가 할 때 해가 바다 해자거든요. 이 바다 용과 관련이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바다가 옆에 바로 있었나 봐요. 바다 옆에 있는 정자였는데 여기서 갑자기 용이 나타난 거예요. 용이 나타나가지고 그의 아내 수로 부인의 미모를 탐내며 바닷속으로, 지금 여기 있는 수로 부인을 납치해가지고 지금 용이 수로 부인을 바닷속으로 끌고 들어간 거야. 그래서 바닷속으로 풍덩 이 납치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이제 남편이 공이라는 거 이제 김순영을 얘기하는 거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어떤 노인이 나타나서 말을 하기를, 옛날 말에 여러 사람이 말하면 그걸 쇠도 녹일 수 있다는데 바닷속의 물건 용이라고 해서 어찌 여러 사람의 입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을 모아서 노래를 짓고 막대로 언덕을 계속 여기를 땅을 두드리면 이 용이 다시 부인을 뱉어낼 거예요 라고 말했대요. 그래서 이 공이 노인의 말대로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했더니 다시 용이 부인을 밖으로 뱉었다라고 하는 그런 배경설을 갖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내용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이 본문 해설 역시 여러분들 뭘 알 수 있습니까? 한자 시가 같이 적혀 있는 걸 볼 때 바로 한역시가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아까 구지가나 앞의 작품들은 사원 사구체였죠. 4글자 곱하기 4 16글자였는데 이거는 한 줄에 몇 글자예요? 바로 칠언사구의 형태가 드러난다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구지가에 비해서 글자 수가 많아졌으므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작품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추측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죠?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똑같이 고쳤는데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교재에는 수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면 이 거북이는 이거는 아까 이제 구지가의 설명이고 이건 지워주세요. 이건 구지가에서의 거북이의 설명이고 이 해가의 거북이는 좀 특이한 점 뭐냐면 자, 배경설화에서는 분명히 거북이가 납치한 게 아니라 해룡, 바다용이 납치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수로부인을 내놓으러 가는 주체가 대상이 뭘로 설정돼 있냐면은 거북이로 설정돼 있죠. 뭔가 이 구비문학,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뭔가 내용이 섞인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도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로부인을 내놓아라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 수로라는 말은 이것도 되게 웃겨요. 뭐냐면 이것도 구지가와 해가의 공통점인데 구지가에서는 아까 수로왕을 내려달라 그랬죠. 근데 이 해가에서는 수로 부인, 이 부인 이름이 수로인데 수로 부인의 복귀를 염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로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데 문제는 이 수로 부인이라고 하는 이 수로왕과 수로 부인이 한자도 달라요, 서로. 그러니까 한자도 서로 다른데 수로라고 하는 어떤 발음의 유사성 때문에 같이 묶이고 있는 건데 대체 이 가야의 건국신화에서 이 신라의 이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무슨 과정을 거쳤길래 이렇게 뭔가 서로 다른 시대 이야기가 연결이 됐을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남의 아내를 빼앗았으니 그 죄가 얼마나 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지가와의 차이점은 또 뭐냐면 구지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냐면은 거북아 머리를 내놓아라. 자, 부르고 명령했죠. 근데 그 두 개가 하나로 한 줄에 합쳐져 있어요. 거북아 내놓아라 하고는 부르는 것과 명령이 한 줄로 합쳐져 있고 이 두 번째 줄은 뭐냐면 이 두 번째 줄 자체가 구지가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대목이 첨가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남의 아내를 빼앗았으니 그 죄가 얼마나 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냐면은 윤리적인 당위성이 설득에 반영돼 있다 이렇게 우리를 얘기할 수 있어요. 야, 너 남의 아내를 빼앗아간 것은 너 죄야, 잘못이야 이렇게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죠. 구지가에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구지가의 거북이는 좀 억울할 만해요. 왜냐하면 대체 왜 대가리를 내밀어야 되는지 노래 안에서는 언급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노래 안에서 네가 수로 부인을 뱉어내야 되는 이유까지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왜? 그건 나쁜 짓이라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자, 그게 이제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얼마나 큰가? 이거 궁금해서 물어본 거 아니죠? 그 죄가 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물음의 표현을 빌린 거니까 바로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위협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네가 내놓지 않는다면 그물로 너를 잡아서 구워 먹으리라. 자, 이거 굉장히 비슷하죠.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그래서 마찬가지로 세 번째 줄의 가정과 네 번째 줄의 위협이 유사하게 드러나 있다는 점이 구지가와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작품의 구조는 거의 비슷하고 약간 다릅니다. 거북아 수로 부인을 내놓아라 라고 하는 것에서 바로 호명과 명령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죄가 얼마나 커? 자, 여기에 이제 회유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회유라는 말이 뭡니까? 말을 듣도록 달래고 설득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추가된 점인데 네가 뱉어야 되는 이유를 설득의 근거를 추가해주고 있다는 점이 약간 다른 점이라 할 수 있겠고요. 자, 내놓지 않는다면 가정, 구워서 먹으리라, 위협까지는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오늘 배운 두 작품을 서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거 잘 같이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공통점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지가와 해가는 모두 두 노래에 등장한 토템, 동물이 거북이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또 하나. 집단적이고 주술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구지가 회가도 마찬가지로 둘 다 집단적이고 사람들이 같이 불렀고 무언가 목적이 있는, 뭔가 비현실적인 목적이 있는 주술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자, 또 하나. 명령에서 가정에서 위협하는. 요 하나 더 얘기할 수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호명, 부르고 명령하고 가정하고 위협하는 그런 작품의 전개 방식이 굉장히 유사해서 서로 영향관계를 주고받았다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반면에 차이점도 있습니다. 일단 목적이 약간 다른데요. 구지가는 왕을 맞이하기 위한 공적인 내용이다 라고 오피셜한 내용이라 한다면 이 해가는 좀 더 개인적이에요. 왜? 부인을 구출하기 위한 좀 더 사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사권 사후체에 가깝고 이건 칠원 사구체로 쓰여져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구지가는 좀 더 직설적이고 단순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글자 수도 짧고. 근데 이 해가는 뭐가 되겠습니까? 윤리적인, 그러니까 윤리적 설득이라 왜 내놓아야 되는지 이들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조금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대 그 고전시가 작품 중에서 이 구지가와 해가 말고도 좀 주술적인 성격을 가진 작품을 하나 더 배울 텐데요. 그게 바로 이제 처용가라는 작품이에요. 우리 강의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되겠지만 이 처용가는 향가 처용가도 있고요. 고려가요 처용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왜 주술적인 성격을 갖는지 또 배우게 될 거예요. 자, 핵심 정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가요 집단무가 주술가 한혁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제는 왕이 아니라 수로 부인의 귀환을 염원하는 그런 주술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뭔가 종합예술적인 형태를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구지가에 비해서 위협의 이유나 방식이 좀 더 구체적이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 구체적인 게 왜 구체적인지. 첫째, 둘째 줄에서 왜 내놓아야 되는지, 왜 수리 부인을 내놓아야 되는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윤리관을 제시하고 있죠. 남의 부인을 빼앗는 것은 나쁜 짓이야 라고 하는 윤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어 있다는 거. 자, 두 번째 더 구체적인 점은 하나 더 뭐가 되겠습니까? 자, 사행에서 구지가에서는 그냥 구워서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물로 잡아서 구워 먹으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뭔가 좀 더 이런 구체적인 설명들이 보충됐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지가와 해가 세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라도 이제 확인 문제를 풀어보실 분들은 저한테 메일이나 다른 연락을 통해서 교재를 받아가시면 확인 문제와 정답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